아버지는 그날 너무 조용하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죽음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날은 바다가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낮게 깔렸고 바람은 따뜻했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8살이었고 그저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어제 먹은 게 탈났나 보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해가 조금 기울 무렵부터 아버지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말씀도 점점 짧아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당황하셨습니다. 여보, 병원 가요. 병원 가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나아.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몸을 구부리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흙바닥을 손으로 긁으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평소랑 다르다는 걸 어린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소금물을 타왔고, 누군가는 한약을 끓이자고 했고, 누군가는 무당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병원 얘기는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서 병원은 정말 마지막에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병원 가요. 제발 병원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괜히 옮겼다가 더 위험해져.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당이 왔습니다. 부적이 붙었고 이상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무서웠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저녁 숨을 멈추셨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그게 죽음이라는 걸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못 내셨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붙잡고 가만히 흔들기만 하셨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왔고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애 둘 데리고 뭘 하겠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지. 괜히 도시 갔다가 더 망해. 그 말들은 조용하게 들렸지만 분명히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들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저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은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들었습니다. 남아있던 친척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여기서 죽느니 서울 가서 살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나갔네. 서울 가서 뭐 할 건데? 애들 데리고 굶어 죽으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굶어 죽어도 여기서는 안 죽어. 그 말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엄마가 뭔가를 결정했구나.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알아보고 무엇을 정리하고. 저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저보다 먼저 오빠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먼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버려진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리는 줄었고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는 점점 바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라는 걸요. 어머니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옷,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 그리고 이 집에서의 시간들까지. 그건 정리가 아니라 정말로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집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서울 가겠습니다. 그 다음 순간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여자가 집안 버리고 나간다고? 미쳤구나, 미쳤어.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애들 못 살립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애들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그럼 나가. 대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집 거 한 톨도 건드리지 마.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거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따로였고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집안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빨랐습니다. 오빠가 먼저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는 서울에서 보내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빠는 예전 같으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싫다고, 가기 싫다고, 여기 있고 싶다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서울 간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언제 와?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무서운 데야.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좋은 곳 아닌가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학교도 좋은 데 아닌가요? 그런데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선 울면 끝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울면 끝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오빠는 그날 밤 제가 본 것 중 가장 어른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오빠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쥐어준 돈. 배웅도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구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말했으니까요. 울면 끝이라고. 그날 이후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이상하게도 더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빴고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한 건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는지, 왜 나만 남겨둔 건지, 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건지 그 모든 질문들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저를 데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예고도 없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았고 마당에는 밤의 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있었고 그날도 그냥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짐 챙겨. 그게 첫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래.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 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싫어. 나 여기 있을래. 그 순간 뒤에서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그래, 얘는 여기 둘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애까지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래. 이 어린 걸 데리고 객지에서 살 수나 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데려갈 겁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건 내가 무슨 수로 키워? 굶겨 죽일 거야? 굶겨도 내가 키웁니다. 이 집에서 못 살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선 못 삽니다. 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이에 두고 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할머니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갈래. 그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가지 마. 여기 있어. 그 순간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짝! 제 볼이 돌아갔습니다. 처음 맞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때리셨습니다. 짝! 짝! 가라니까.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더 죽어. 가서 살아. 그 말은 울음인지 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 여기 있을래.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정말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버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몸을 비틀고 손을 땅에 박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결국 저는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넘었습니다. 그 길은 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돌이 많았고 가파랐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걸으셨고 저는 거의 끌려가듯 따라갔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엄마 나 못 가. 그때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야 해. 그 말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정말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나 여기 있을래, 나 못 가.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도 죽어. 그 말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었을 때 처음으로 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제 진짜로 돌아갈 수 없구나. 버스는 크고 시끄럽고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모두가 바빠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히셨습니다. 밖 봐. 그 말대로 밖을 봤습니다. 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들이 지나가고 논이 지나가고 산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시작됐습니다. 건물들이 많아졌고 소리가 커졌고 사람들이 빨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할머니 치마를 잡고 있던 아이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만 남는 곳이라는 거려. 그곳은 서울이었지만 우리가 살게 된 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잠깐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이라면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곳일 거라고. 넓은 길, 반짝이는 간판, 깨끗한 건물들. 그런 걸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큰 길을 벗어나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더 거칠어졌고 공기는 묘하게 축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처음 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비린내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오래 눌러붙어 빠져나오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인스팅크트처럼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냄새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문은 땅 아래에 있었고 창문은 사람 발목 높이에 있었고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여기야. 그 말은 보통 우리 집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 이곳은 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습기였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벽은 얼룩져 있었고 구석에서는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서울인가요? 제가 상상했던 서울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내려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하나였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 이불 몇 장, 낡은 장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묻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누가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욕하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그 소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울음소리가 섞였고, 어느 날은 웃음소리가 섞였고, 어느 날은 아무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집안에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은 잘 닫히지도 않았고 바닥은 항상 젖어 있었고 냄새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참다가 결국 울면서 갔습니다. 그게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참는 법. 어머니는 집에 거의 없으셨습니다. 아침에는 공장으로 가셨고 밤에는 다시 일을 하셨습니다. 봉제였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 켜놓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저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구나.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TV에 나오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말하던 성공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긴 그냥 살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으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왜? 여기 싫어. 그 말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때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긴 시작이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갈 거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건지, 여기보다 더 위가 정말 있는 건지.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싸움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긴 시작이다. 그럼 이보다 더 나쁜 곳도 있다는 걸까?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서울에서의 진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도시의 달콤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빵 하나였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쌓인 노란 크림이 들어간 빵.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빵이란 것도 그렇게 쉽게 사먹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유리 진열대 안에 놓인 그 빵은 이상하게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먹어봤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키가 저보다 컸고 머리는 지저분했고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거 맛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시선을 따라 진열대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 아이는 밖으로 나와서 빵을 반으로 뜯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 처음 맡아보는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혀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천천히 먹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야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아이는 이름이 수빈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였고 이미 이 골목에서는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쟤랑 놀지 마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 가게가 돈을 안 보는지, 어디서 뭐가 잘 팔리는지, 어디가 가장 쉽게 훔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해볼래? 그 말은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뭐, 그거. 수빈이는 턱으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직접 훔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쳐다보는 것 같았고,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았고, 모든 게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수빈이가 웃었습니다. 맞지? 그 웃음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변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빵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탕이었고, 그 다음에는 음료였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칙. 그 소리와 함께 탄산이 터지는 느낌. 그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걸 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빈이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가게에서 나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낙서였습니다. 벽에, 문에, 아무데나. 그런데 수빈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거 해보자.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금방 터졌습니다. 집주인이 나왔고 고함을 질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불려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작아진 목소리로.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망가뜨렸다는 걸. 그날 밤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맞아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프다는 느낌보다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울었습니다. 다시는 안 해. 그 말은 거의 자동처럼 나왔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살면 끝이야. 그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달콤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딘가로 끌고 간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말이 조금 줄었고 표정이 더 굳어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상 앞, 낡은 공책 위, 짧은 연필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어머니는 분량을 정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런데 다시 써.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결국 그날 공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그리고 6시간. 넌 공부해야 해.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넌 올라가야 해. 그 올라간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간다는 건지, 왜 올라가야 하는지.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넌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면 나는 어디 사람인가요? 저는 그 질문을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금지됐습니다. 그 애랑 놀지 마. 수빈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들이랑 어울리면 끝이야. 그 말은 단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빵, 그 음료, 그 웃음. 외출도 금지됐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 딴 데 가지 마. 누구 만나지 마.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앉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로는 안 돼. 그 말은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싹둑.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해. 애들처럼 살면 안 돼. 넌 달라야 해. 머리는 점점 짧아졌고 얼굴이 드러났고 결국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고 어색했고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말도 줄었고 웃지도 않았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글자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계속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게 됐다. 그 생각이 어느 날부터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오빠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겨야 해. 그 말은 작았지만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왜 이겨야 하는지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이미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높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곳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등교하던 날 어머니는 제 옷을 여러 번 고쳐 입히셨습니다. 단정하게 입어. 말 조심하고. 괜히 튀지 마. 그 말들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수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틀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애래.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차라리 싫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말투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쓰던 말투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억양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그걸 아이들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야, 제 말투 이상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달랐습니다. 색도, 모양도, 느낌도. 저거 봐. 그 말은 작았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소였습니다. 너 어디 살아?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준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남 살아.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건 통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집은 어디냐고 물으면 조금 더 좋은 동네를 말했고, 부모님은 뭐 하냐고 물으면 조금 더 괜찮은 말을 붙였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섞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결국 알아챘습니다. 눈치라는 건 아이들이 더 빠르니까요.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맞는 말 하는 거 맞아? 그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났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반은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그 말은 매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친절했고 모두를 똑같이 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다른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셨습니다. 그건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손잡고 가요.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을 때 저는 늘 끝에 있었습니다. 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일부러 저를 잡아줄 일은 없다는 걸.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학교 화장실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머리도 바뀌었고 말투도 바뀌었고 거짓말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나는 여기 사람이 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지, 왜 나는 섞일 수 없는지, 왜 나는 계속 밖에 있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로 터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크게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른들이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IMF.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줄고 손이 더 빨라지고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이 끊겼습니다. 공장에서 잘렸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것이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이 줄었고, 그 다음에는 밥의 양이 줄었고, 결국에는 하루 한 끼가 됐습니다. 배 안 고파?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전과 달랐습니다.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곳, 간판이 없는 곳, 사람들이 조용히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셨고 가끔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약품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하고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는 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요. 오빠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졌고 그 다음에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말투가 짧아졌고 눈이 달라졌습니다. 공부했어? 그 말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했어. 얼마나?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게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손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들켰습니다. 집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줄 알았고 오빠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뭐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걸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있었고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고 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닥에 있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돈 훔친 거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엄마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버티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사 간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전처럼 급하지 않았고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골목 안쪽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 끝에 있었습니다. 벽은 오래됐고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 어떤 판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어디쯤인지조차 잘 모르겠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집. 그 단어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났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고 벽 너머로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안정감이라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도 아무 말 없이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조금은 힘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조금 덜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필요 없는 걸 버리고 계속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낡은 건 여전히 낡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여긴 아직 바깥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여기는 우리 집인데 왜 아직도 어딘가 바깥이라는 건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조금 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의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없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골목도 벽도 그 집도 모두 사라지고 아파트 공사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아졌네. 이제 사람 살만해졌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곳은 더 깨끗해졌고 더 밝아졌고 더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사라졌다는 느낌보다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입니다. 그 말은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지하였을 수도 있고, 그 작은 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우리가 버티고 있던 그 시간 전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절이었을까? 우리는 늘 부족했고, 늘 쫓겼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시간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항상 더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싫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려는 도망.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멈출 수 없는 집착이었습니다. 한 번 박힌 기준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산. 여긴 아니다. 여긴 아직 바깥이다. 그 말을 어머니는 평생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 더 괜찮은 산. 그걸 향해 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지금 있는 곳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그저 한 곳에 계속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말은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말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뚝을 평생 붙잡고 살았고 저는 그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바깥인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뚝은 쉽게 뽑히지 않으니까요.